자, 7번 할 차례입니다. 7번. 이런 사례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요거 7번도 기출문제입니다. 6번도 기출문제, 7번도 기출문제. 자, 이때 마음을 진정하고, 사례 문제 나오면 당황되고 막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차분하게 하셔야 돼.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자금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온 걸 딱 보니까 계약 명의신탁 같아요. 이렇게. 여기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고 여기가 자금주야. 그죠?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그렇죠. 매도인 병 이게 매도인 병과 지금 보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렇게 매매 이전 등기가 을명의로 경유됐다. 이전 등기가 을명의로 이전 등기 이렇게. 그런데 가로 안에 보니까 갑을사의 명의신탁 약정을 둘이 짠 건데 이걸 갖다가 평이 알아요? 몰라요? 가로 안에 약정 사실을 모른다고 돼 있죠. 선이 그죠? 자 그랬을 때 을명의로 경유된 뒤 을이 요걸 갖다 또 팔아먹었습니다.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정 이렇게 제3자한테까지 넘어갔네요. 정이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1번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지만 이건 무효죠. 무효란 말이에요. 이때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명의신탁 약정은 금지된 명의신탁 쪽에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건 무효. 금지된 명의신탁이니까. 근데 등기는 어떻습니까? 몰랐었기 때문에 유효. 요것은 유효. 그 다음에 요 계약도 유효. 그래서 소유권은 을한테 귀속된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전제는 뭡니까? 이거요. 그래서 1번이 맞는 겁니다. 2번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겠죠. 뭐 사고 판다고 둘이 약속한 거니까 유효. 근데 정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악이라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정이 아닌데 그죠? 선이든 악이든 가리지 않고 여기까지 가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정 악이어도 그렇죠? 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정명의로 경려된 이전 등기의 효력은 여기까지 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 갑은 정한테 쫓아가서 내 거야 내놔 라고 할 수 있나요? 자신의 소유권을 정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냐고 신탁자가. 그럴 순 없죠. 소유권자가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소유권자 아닙니다. 돈을 대줬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돈 내놔라. 그죠?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내 돈 내놔라 할 수 있지. 내 거다 이건 아니지. 4번 의뢰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이건 남의 거 팔아먹는 거가 아니죠. 보니까 자기 거 팔아먹은 거죠.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5번 을은 1년 을이 누구죠? 수탁자죠. 이때 형사처벌 받는 걸 가만히 보면 요게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죠? 신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신오이. 수탁자는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가. 근데 5번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잘못돼 있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그럼 맞는 건 딱 하나입니다. 1번이죠? 네. 또 넘어갑니다. 이번엔 어디 볼 거냐면 417페이지에 10번 가시겠습니다. 10번. 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했고 1번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또는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 등은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지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어때요?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가 없지.
조금 이제 뉘앙스는 지금 제대로 물어봤는 거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 어떤 취지냐면, 명의신탁이다 그러면 명의신탁은 금지예요, 금지.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금지 이렇게 되죠. 다만 명의신탁은 금지인데, 그래서 무효인 명의신탁이어서 금지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를 물권 변동이라고 그러죠. 물권 변동도 싹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원칙. 근데 명의신탁인데 금지가 아니고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습니까?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죠. 조금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특별한 예외, 특례. 그럼 대부분 뭐죠? 금지되는 명의신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명의신탁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명의신탁 아니에요, 아예. 명의신탁이 아예 아닌 거. 그게 뭐냐면 양도담보하고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어떻게 불러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그러니까 구분 소유인데 등기는 무슨 등기? 공유 등기.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래요?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 등기. 그죠? 신탁 등기요. 신탁 등기. 그죠? 요 세 가지는 아예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죠? 이게 양가가 서로 신탁했다. 이게 뭐죠? 결혼이죠. 양 집안이 서로 신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저희 장인어른도 막 이제 처음에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딸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사이가 혹시라도 뭐 잘못된 거 있잖아. 그러면 딸이 막 일르잖아요? 장모한테 일르면 장모님이 또 장인한테 일러가지고 막. 근데 화가 나서 막 쫓아오고 싶은데 참고 막 장인어른은 참으시잖아. 쫓아와서 막 하면은 또 분란이 생기니까. 저만 아는 사실이에요? 장인어른이 많이 참을 수밖에 없다고. 딸을 너무 사랑하긴 한데 가서 그냥 사위를 하나 패주고 싶은데 저도 가만히 참고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는 것이 있긴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죠? 잘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서로 그죠? 또 이제 친가 쪽에서는 어떻게 며느리를 뚫어지게 보죠. 이쪽보다는. 그래서 며느리가 우리 남편,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혹시 굶기진 않은지 하면서 막 째려보고 막 그렇게 며느리 이렇게 보면 정말 갈등, 긴장 막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혼이 참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양가 상호 신탁이다. 이건 명의신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가 봅니다. 지금 3번 할 차례죠. 아니, 2번 할 차례죠. 자,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무효는 여기 길게 써놨네. 명의신탁 약정 무효와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은 무효죠. 근데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등기가 물권 변동이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죠. 지금 나온 것처럼 제3자한테 등기가 건네갔을 때 하고, 또 한 가지가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하고, 제3자한테 등기가 건네갔을 때 하고, 그죠? 제3자한테. 일단은 제3자는 뭐예요? 선악불문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자,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정의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2번도 맞죠. 3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등기했을 때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과 과징금 또는 벌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지만 허용되는 명의신탁인 거죠? 어떤 게 있어요? 허용되는 경우는 조금이죠, 조금. 어떤 경우에 허용된다고 합니까? 특례인데, 세 가지 경우죠. 종중재산을 갖다가 종손 이름으로 등기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죠, 이렇게. 요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무조건 허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경우에 들어갔을 때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그런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 이런 나쁜 목적이 뭐예요? 없을 때 한해서만 허용되는 명시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계속 최근 시험에 나오는 게 허용되는 명시탁이다 그랬을 때 여기만 들어간다고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목적이 꼭 없어야 된다는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허용되는 명시탁 쪽이 들어가면 금지되는 명시탁과는 다르게 여기는 뭐예요? 명시탁 약정이 어떻게 되죠? 명시탁 약정이 유효.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처벌 받습니까? 처벌? 안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허용되는 명시탁이다. 유효한 명시탁이다. 처벌 안 받습니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란 게. 여기야. 근데 이게 조금입니다. 전체 중에서는. 일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 배우실 때 명시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셔야 돼. 유효한 명시탁과 밑에는 뭐예요? 무효인 명시탁이라고. 무효인 명시탁. 무효인 명시탁을 다른 말로 금지되는 명시탁. 무효인 명시탁. 이 무효가 뭐예요? 이거예요. 약정도 무효. 그죠? 대표적으로 약정이 무효인 거예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셨으니까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등기해놨습니다. 그런데 조세포탈 이런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 명의로 등기해놨어요. 그러면 이때는 명의시탁입니까? 남편이 아내 명의로 등기해놨다고. 부부 별산제에 그럼 명의시탁이냐고. 명의시탁이지. 아니 명의시탁이 들어가야 이건지 이거지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명의시탁은 뭐예요? 신탁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나 가등기하는 거잖아.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그게 명의시탁이지. 자,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등기해놨습니다. 명의시탁인가요? 명의시탁. 그런데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지되는 명의시탁이에요? 허용되는 명의시탁이에요? 허용되는 명의시탁. 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남편 같은 경우에 처벌받습니까? 아니요. 아내도 처벌받지 않죠. 과징금 물립니까? 안 물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채권자들이 달라들어서 뺏어갈까봐 은닉하는 목적으로 해놨습니다. 아내 명의로. 그러면 명의시탁입니까 일단? 명의시탁이죠. 그런데 이때는 나쁜 목적이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금지되는 명의시탁 쪽에 오겠죠. 그러면 신탁자는 명의시탁 약정이 무효인 건 물론이고 등기도 무효인 건 물론이고 그죠? 그 남편 거로 돼버립니다. 사법상. 그리고 신탁자는 뭐예요? 5학년 2반 이렇게 신호위. 아내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적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형사처벌 받는다고요. 형사처벌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부과해요? 과징금 물리죠. 과징금. 응? 과징금 몇 프로까지? 30%까지 과징금 물린다. 30%까지. 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 과징금 물려. 10억이라면 얼마까지 과징금 물린다? 3억까지 물릴 수 있다. 왜 물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득 취한 걸 뺏는 조치가 이 과징금인 거예요. 무조건 30%에 아니면 30% 이하예요. 이하라는 뜻이야. 이하. 그렇죠? 과징금 5% 나올 수도 있어요. 과징금이 10% 나올 수도 있고 20%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니면 30% 나올 수도 있지. 무조건 30%가 아니고. 요게 최근에 나왔던 거죠. 에?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나와. 이행강제금은 어떤 때 부과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먹을 때 맴매 때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명시탁한 사람은 자기 앞으로 어떻게 해요? 등기를 가져와야 되죠. 이걸 우리가 쉽게 용어로 얘기하면 실명천환이라고 해요. 실명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탁 하지 말고 이 실명 전환을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버티면 뭘 때려요? 이행강제금. 1년이 넘도록 실명 전환 안 하고 버티면 이때는 몇 대 때리게요? 10대를 때려. 10대. 그죠? 또다시 1년이 넘도록 실명 전환 안 하고 버티면 이번에 몇 대 때려? 20대 때려요. 그러면 합치면 30대를 얻어받는 거야. 2년이 넘도록 실명 전환 안 했다? 그러면 30대야 이것도. 첫 해에 10대. 두 번째에는 20대. 두 번만 딱 때려요. 10대, 20대 이렇게. 그죠? 이 말을 안 들어먹어서 몇몇 때리는 것이 나오죠. 말을 안 들어먹어서 몇몇 때리는 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그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 나오고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행 안 했을 때 이때 몇 때리죠? 몇 대 때려요? 이행 강제금인데 이거 몇 때리는 게 이행 강제금이에요. 이행 강제금 여기서는 몇 대 토지가 나가는 10대. 정확히 10대 이하입니다. 10대짜리, 7대짜리, 5대짜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농지.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분해야 될 건데 법에서 되어 있지만 보통 처분 안 하죠? 농지 취득해놓고 그럼 어떻게 해요? 처분 명령. 그래도 처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행강제금. 요때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몇 대 때릴까요? 20대. 요것은 이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20대예요. 매년. 이거 죽어나는 거 이거. 매년 20대. 되게 센 거예요. 농땡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농땡이. 농지를 안 팔고 농땡이를 치면 이행강제금 몇 프로? 20%. 20대. 매년 20대씩이요. 5년만 얻어맞으면 죽는다. 이렇게. 마지막에 지금 나온 게 명시탁에서. 그죠? 실명전환 안 해. 실명전환하고 버텨. 그럼 여기서 이제 실명전환해 라고 무슨 뭐 언제까지 실명전환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잖아. 쭉 지나갑니다. 그냥 실명전환하고 있어. 바로 때립니다. 그냥. 중간에 생략돼 있어 이거. 1년 내 실명전환 안 했네. 그럼 몇 대? 10대. 또다시 1년 내 실명전환하고 딱 있네. 이것도 획기적이에요. 실명전환 하시지? 말도 안 해요 이거요. 째려만 봐. 안 하고 있네? 갑자기 10대. 그 다음에 또 20대. 근데 깔끔한 건 두 번 딱 때리고 관둬요 이제. 10대 때리고 20대 때리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 나와 다. 몇 때리는 게 세 가지 나오잖아. 몇 때리는 게. 농땡이를 기준으로 알아두셔. 농땡이. 매년 20대씩 때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토지거래 과제도가 제일 약해요. 많이 때려요. 10대니까. 어디 하다가 저기까지 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4번 할 차례죠. 10번에 4번이죠. 네. 명시탁 약정 금지에 위반한 명시탁자와 처벌을 받아야 되겠네. 신탁자. 그 교사자에 대해서는 신탁자와 교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말도 안 되고. 신탁자는 어떻게 돼요? 신오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자, 그래서 틀리고. 5번. 수탁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수탁자를,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참, 여기 애매한 데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 여기가 지금 명의수탁 유형이, 요게 지금 계약 명의수탁이죠. 명의수탁 자체가 등기 명의수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명의수탁이 있고요. 그 등기 명의수탁이 또 두 가지입니다. 양자 간의 등기 명의수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자 간의 등기 명의수탁이 있고 계약 명의수탁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자 간의 명의수탁은 요 사람이 요렇게 명의수탁 약정을 해서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놨다. 이 사람 수탁자고 이 사람이 신탁자죠. 그래서 이렇게 팔죠. C한테. 그러면 C가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이때 팔아먹은 B는 횡령죄로 처벌할 건가? 남의 거 팔아먹은 건가? 그죠? 사실 이게 무효기 때문에 이 사람 거거든요. 남의 거 팔아먹은 건가? 맞다. 횡령죄 된다는 게 옛날 판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례는 아직까지 판례가 안 나오고 있어요. 횡령죄 됩니다, 이거. 네. 그런데, 자, A라는 사람하고 C하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갖다가 B 앞으로 했고 그 등기를 받은 요 B가 수탁자예요. 그랬을 때 이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게 무효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A 거, A 거. 소유권이 지금 A한테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무효니까. 근데 이때 B가 이걸 갖다가 D한테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D는 소유권 취득하냐, 이 말이지. 소유권 취득하죠? 선악 불문하고 끊어놨죠? 그때 이때 B는 남에게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가 되느냐, 이거지. 처음에 됐다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최근 판례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3자 간의 명의수탁에서 이렇게 팔아먹었을 때 횡령죄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계약 명의수탁은 요거 그림이 비슷하지만 또 다르죠. 이렇게. 계약 명의수탁이 좀 복잡해요. 이때 이제
수탁자가 B,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 신탁자, 조정하는 사람 C, 신탁자, 이 사람 수탁자, 둘이 명시상 약정, 이렇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요거 D한테 팔아먹었다, B가. 이때 소유권은 결론만 지금 봅니다. 이 사람이 선이라면, 몰랐다면 소유권은 여기. 그죠?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때 B는 횡령자 돼요, 안 돼요? 자기 걸 팔아먹었잖아. 남의 게 아니고. 횡령자가 안 된다. 이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바뀌면서 나온 거야, 이게. 판례가.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악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알았다면. 그래도 여전히 명시상 약정은 여전히 뭐 알든 모르든 무효인데, 악이라고 하면 이것도 뭐예요? 무효가 돼서 소유권은 여기한테 있게 돼요. 그럼 그때는 남의 걸 팔아먹은 거잖아, B가. 그럼 횡령죄가 돼야 될 건데 안 된다고 그래, 여전히. 자, 그래서 결론. 길게 설명드렸지만 명시탁이다 그러면 원래 수탁자가 팔아먹으면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5번 지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판례. 예. 여기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례가 3자 간의 명시탁 또는 계약 명시탁이 요 사례가 딱 나오고 요때 3자한테 넘어가면 이때는 횡령죄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사례를 나눠서 물어야 돼요. 물을 때도. 근데 5번 지문은 왜 그런가? 옛날 문제예요. 옛날 기출문제예요, 이게. 그럼 옛날 기출문제는 어땠는가? 옛날 기출문제는 횡령자 돼요. 옛날에 이것도 횡령자 됐었어요. 요때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수탁자가 팔아먹으면 원칙적으로 횡령자가 됐다고 하는 게 옛날 판례 입장이, 전체적인 입장이. 거기에 기초해서 나온 게 5번이에요, 지문이. 근데 지금 판례가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5번처럼 내면 안 돼. 어떻게 내야 돼요? 요런 케이스인지 요런 케이스인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는 없어, 거의. 실제 사례 문제 나온 거예요. 거의 이거 아니면 이게 나와. 실제 시험 문제는. 그러면 횡령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쪽으로 많이 하셔야 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기출 문제지만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뀐 측면이 좀 있다는 거지. 418페이지 11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11번 주임법입니다. 기억번. 이행 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보증금 반환과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줄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갖다 말소시켜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너무너무 유명한 판례죠.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말소보다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임차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맞고. 3번. 계약기간을 1년 정했을 때 임대인이 2년을 추정해도 임차인은 나 1년 살고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1년 정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디귿번. 1년 정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디귿번 지문을 고쳐서 내가 내봤어요. 자, 2년 계약했을 때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맞아요, 틀려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놨을 때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겁니다. 2년 계약했으면 이 계약을 정한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1년 살고 나가겠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주인이 마음씨가 착해서 그러면 부동산에 내놓겠다. 나가면 빼줄게요. 이것은 선의예요. 선의. 호의. 법률 문제가 아니고 호의라고. 안 빼줘도 상관없는 거라고, 사실은. 근데 계약을 1년 하면요. 1년 하면 임차인은요,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해버릴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죠. 또 하나는 1년 마저 더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에? 계약 기간을 처음에 1년 정했냐 2년 정했냐에 따라서 확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시죠? 에. 자, 어쨌든 여기서는 항변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리얼법.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게 포인트예요.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 세입자는 선순위 세입자란 얘기예요? 후순위 세입자란 얘기야? 후순위 세입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춰도 경매 낙찰자한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어디에서? 경매에서. 이 경매 사례 맞습니까 이게? 경매 사례 맞죠? 보세요.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어?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경매가 된 사례입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럼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 때문에 주장 못하는 거죠. 후순위여서. 틀렸죠 이거? 아주 멋진 지문입니다. 리을번. 두 줄에 그걸 함축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미음번. 임차인이 상속권자도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배우자요. 임차인이 사망한 뒤에 1개월 내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고스란히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상속권자가 없어야 이런 얘기가 통합니다. 상속권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사실상의 배우자가 그 보증금을 고스란히 상속받는다. 이렇게. 보증금이 저 타워팰리스 보증금이 돼가지고 20억이야. 전세 보증금이.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자, 그 다음에요. 아, 다 끝났네? 여기서 지금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니까 4개죠? 네, 자, 넘어갑니다. 13번. 아까 봤던 그 11번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13번, 지금 보는 13번도 기출문제예요.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렇죠? 13번. 개공갑 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합니다. 을이 임차인 모양이에요. 자, 그때 이걸 중개해 주는데 개공갑이 그때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공이 갑입니다. 을은 임차인 같고요. 자, 임차인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임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주거용으로만 써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써도 적용받죠.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이겠죠 당연히.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대항력을 잃는다. 을이 임차권 등기해놨어. 근데 이사 가버린 거예요. 등기해놓고. 그러면 뭐예요? 괜찮아. 임차권 등기에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면적권은 그대로 뭐예요? 유지되니까. 관계없죠? 대항력 잃지 않으니까. X. 3번. 임차인 을이 X주택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응? 아니 대항력인데 무슨 확정일자요. 그죠? 자 4번.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된 다음에 그러니까 대항력을 취득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집이 팔린 거네요. 병한테. 근데 을이 주민등록을 딴 것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게 일단 승계가 된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무가. 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인가? 을이 임차인이죠? 근데 여기 지금 주인이 가만히 써보자. 주인이 누구라고 나온 건 아니죠, 여기. 요것이 을이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주인이 뭐 갑이라고 하면 안 되지. A라고 하고요. 요렇게 해서 누구한테 팔린 거예요? 병. 주인이 바뀐 거죠? 집주인이 세입자가 있는데. 이렇게 매매. 그럼 이 사람은요. 요 임대인 A의 지위를 승계한 거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은 병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다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 대항력권을 상실했죠. 다시 한번. 을이 계속 살고 있다가 주인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 건데 대항력권 중에서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권을 상실했죠. 그러면 자신의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러면 이 2억과 관련해서 병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사 가버렸는데 주장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은 요율이 넘어가니까 보증금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보증금은 여기 빼달라고 할 수 있다고. 보증금. 그죠? 그럼 이사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대항 요건을 상실해가지고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 그럴 수 있어. 나가야 줘야 돼. 대항력이 없으니까. 2년 했어도. 나가는데 빈손으로 나가진 않지. 돈 내놔. 그죠?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 있다. 그럼 보증금 안 줘요, 여기서. 안 주면. 줄 때까지 거기 앉아서 버틸 수 있다, 없다? 안 주면. 줄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없다? 대항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나가라고 했으면, 이제 임대차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비워주는 거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무슨 관계에 있다? 그거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겠지. 나가려면 너가, 나갈게. 근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오고 확 버틸 수 있는 힘은 대항력이지. 근데 그 대항력은 이미 잃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주장할 수 없어. 근데 뭘 주장할 수 있어요? 보증금 내놔. 그래야 받고 나가지.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 대항력은 잃고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받아서 나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인가요? 5번.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여기는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아, 지금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 갑이 개공이라고 생각했더니 갑이 임대인이네요. 개공은 따로 있는 거네요. 그죠? 문제 잘못 봤어요.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여기서 이게 경매 넘어갔을 때 이 집이 살고 있던 세입자 을이 이걸 낙찰받을 수 있나요? 낙찰받을 수 있지. 그럼 낙찰받은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을은 세입자이면서 동시에 뭐요? 주인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면서 임차권인 거예요? 소유자가 임차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혼동을 어떻게 해요? 소멸. 그죠? 특별한 경우 빼고는 소멸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5번이 정답이죠? 네. 자, 밑에 14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임대차 계약을 갖다 2년 했다. 그렇죠? 그리고 2년 됐을 때 이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계약 기간을 3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뭘 못해? 3년도 할 수 있어. 그러면 3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럼 3년 된 시점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나가라 라고 미리 얘기했다면 이제 나가줘야 돼요. 보통 나가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전세보증금 올려달라고 하죠? 못 맞춰주면 나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 맞춰줘. 그러면 나가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자 얼마 올려달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재계약이 돼요. 근데 이렇게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대해서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는 요 규정은 이렇게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은 언제 많이 올라가냐면 이렇게 재계약할 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갱신 요건을 인정하면 달라지는 게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갱신 요구를 했지. 재계약이 아니고 갱신 요구 했잖아. 그럼 2년 됐다고 쳐요. 법에 따라 3년 됐다고 쳐요. 그러면 요 재계약할 때도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5% 못 넘어. 이제 뭘 통해서? 갱신 요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러면 6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 중에 올릴 적에는 이제 뭐요? 5%로 제한을 받게 돼. 그래서 전세 시세를 좀 안정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어. 이게 요 기간. 근데 이게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4년짜리든 8년짜리든 그 의무 임대 기간 동안은 그 세입자가 바뀌든 어쨌든 간에 어떤 세입자가 됐든 간에 전 세입자의 보증금 월세보다 5%를 넘게 못 올려요. 4년, 8년 기간 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준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등록 임대라고 그래요. 그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일반적인 임대차에 있어서 갱신 요건이 도입돼 버리면 5%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하고 또 거의 똑같은 그런 규제를 받게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법이 7월 중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통과된 건 아니니까 이건 제한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죠? 5% 제한이 없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야. 자, 2번요. 확정일자 번호. 요 기출문제입니다. 14번도. 확정일자 부여 1.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3번.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해버리면 이미 취득했던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일권은 날아간다. 맞죠? 아무리 전세권 등기 해놔도 이 사람이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을 잃었죠. 그럼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일권은 어떻게 돼요? 날아간다. 그죠? 4번.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에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에 일부 지번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다세대인데 호수 표시가 없어. 엉터리지 그러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다. 없다고 돼 있네. 자,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아니요. 들어가요. SH공사 이런데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도 자 대항력 인정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5번이 X 이렇게 됩니다. 또 쭉쭉 넘어갑니다. 제가 문제를 봤는데 지금 넘어가는 문제 중에는 문제가 너무 길거나 내용 자체가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그런 문제들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이렇게 문제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문제들이 거의 기출문제 위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진도 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풀어봐야 될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문제를 쭉 보니까. 예.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23번 갑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방.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해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OX. 자연인에 한해서 보호받는다 이 뜻이에요. OX. X. 왜 그래요? 예외적으로 법인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죠. 중소기업이라든지 땡땡공사 이런 거예요. 니은번.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이 이 계약 해제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판례입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이 문제는 기출문제는 아닌데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2번 지문은 이런 겁니다. 매매에서요. 집주인이 갑이에요. 근데 을한테 팔게 되었고요. 그래서 잔금까지 다 치러서 을이 등기를 가져온 겁니다. 등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을 앞으로.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된 거냐. 이 사람이랑 요 A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을하고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거죠. 지금. 그럼 을은 소유자입니까? 등기 가져왔으니까 을 소유자 맞죠? 그런데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 겁니다. 해제가 되면 해제는 소급표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가 넘어왔을지라도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갑한테 소급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소유권이. 그러면 다시 이제 소유권자가 갑으로 바뀝니다. 요 을은 소유권 날립니다. 이렇게. 해제가 됨으로써 소유권자가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 임대인, 옛날 임대인 요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제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갑으로 바뀌었지만 A는 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유권자가 을이어서 병으로 이렇게 매매로 이렇게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병한테 바뀌었다. 증여를 통해서 병한테 바뀌었다. 아니면 뭐 경매를 통해서 병으로 바뀌었다. 막 이래도 주인이 바뀌어도 이거 갖추고 있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다.
그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는가? 지금 뭐가 있다는 거냐면 해제도 요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날리고 다시 누구한테 갔어요, 이게? 병이 아니고. 갑한테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그죠? 뭐 이 사람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도. 뭘 갖췄기 때문에? 대항력권. 그쵸?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니은방 대항력이 있습니다. 디귿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 특징 알아두셔야 되죠. 이때 임차권 등기된 요 사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에서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변경권이 없다. 인정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요 임차권 등기를 갖다가 말소해 줄 의무하고, 그죠? 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빼줄 의무하고, 둘 중에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다. 그죠? 요 세 가지 내용을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나온 게 요거죠, 지금?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을 수 있다. 그죠? 소액이면 요 뒤에 소액이 들어와도 최우선 변경권은 인정 안 된다. 무조건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디귿번은 맞고. 리을번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쫓아가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다. 누가요? 이해관계인. 그죠?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죠. 동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누구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그죠? 다시 한번.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자, 동그라미 미음번 봅니다. 미음번 같이 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쫓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리을번하고 미음번을 비교하셔야 돼요. 리을번은 누구죠? 이해관계인. 미음번은 누구죠?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막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 도장 찍기 직전의 사람. 그 사람도 좀 알아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보 제공 요청권이 있어. 대신 밑에 미음번은 이해관계인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에 리을 미음 중요한 것들입니다. 두 개 출제가 유력합니다. 특히 이제 미음번을 틀리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미음번을. 왜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그 다음을 바꿀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바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 X. 두 사람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은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조문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동의 필요 없는 거고, 임대차 계약을 막 체결하려는 자는, 이제 막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리을번, 미음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옳은 것은 디귿, 리을, 미음 세 개죠. 자, 그 다음에 24번 가시겠습니다. 24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24번의 1번요.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차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의 인도를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아빠인데 딸이 실제 산다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아빠가 체결하고 서울로 딸을 유학 보내면서 딸만 주민등록을 옮겨놓으면 임차인 아빠는 대항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1번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다수견에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게 다수견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빠랑 딸이 주민등록에 같이 들어오고 나중에 아빠만 주민등록을 다시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빠도 같이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판례는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아빠가 임차인인데 딸만 거주한다 그랬을 때 그건 가족이니까 대항력 인정해. 그런 판례는 없어요. 동그라미 1번 같은 판례는 없다고 해요. 오히려 아빠하고 딸이 같이 왔다가 아빠가 사정이 있어서 아빠가 딴 데로 주소 옮겼을 때는 그래도 대항력은 유지된다라는 판례는 있어. 그러니까 그 판례에 충실하고 문제가 없으려면 아빠도 같이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딸이 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써야 돼. 그리고 딸이 주민등록 해놓고. 그러니까 거기 임차인으로 돼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을 때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거지. 아무리 가족관계지만 1번처럼 했을 때 보장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개사 시험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보면 교재가 모든 교재가 1번처럼 다 돼 있어요. 판례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가는 거다 이거. 모른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실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힘들고. 다만 이제 실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딸이 임차인 돼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게 있죠. 아빠가 들어왔다 간다 그러면 좋긴 한데 아빠가 주민을 옮겼다 가려면 힘드니까 딸한테 이제 임차인 해가지고 딸이 거기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랬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 갑자기 딸이 사라집니다. 딸이 사라져. 임차인 딸이. 딸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한테. 딴 데 가야 되겠다고 빼달라고. 아빠 몰래. 그죠? 왜냐면 남자친구가 생겼거든.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빼서 가. 그리고 주인은 이 사람이 임차인이니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졌어. 나중에 아빠가 그 사실 알게 됐지. 딸이 보조금 빼서. 그 아빠 돈이잖아. 빼서 딱 사라진 걸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러면 그 아빠는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죽여놓을까? 딸일까? 주인집일까? 일단은 딸 막 죽이려고 그러겠지만 그 전에 주인집도 야단나요. 왜 딸한테 그 돈 줬냐고. 응? 여기 지금 우리 어린 딸, 아무것도 모르는 딸한테 다 누구 탓이야 이제? 주인 탓이래요. 주인 혼납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실무적으로 하실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러 군데 써요 이게. 돈을 내는 사람과 임차인으로 계약서에 적히는 사람이 다른 것 같아.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계약서 쓸 때부터 특약으로 보증금 반환은 아무리 임차인이 딸이지만 반환은 누구한테 하기로 한다? 아빠한테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적어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딸이 그걸 함부로 빼가지고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자, 어차피 주인법까지만 할 거니까 실무에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부부예요. 부부인데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돈을 몇 천만 원 모았어요. 남편은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미남이야. 돈이 없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 잘생겼으면. 그래서 아내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결혼하는데 원룸을 얻었어요. 누구 돈으로? 아내 돈으로. 원룸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잘 살았었어. 딸을 낳았어요. 딸을. 근데 딸을 낳고 얼마 안 있는데 이 남편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여자가 또 생긴 거예요. 아내는 지금 딸 낳고 지금 산후조리하고 지금 딸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남편이 바람이 난 거지. 바람이 뭔지 모르겠네. 하여간 여자가 또 생긴 거예요.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이거 어떤 그런 상황이 됐겠어요, 그 여자가. 그래야지 막 대판 싸우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혼한다고 결심한 겁니다. 딸이고 뭐고 이혼을 한다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요, 자기 혼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자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을 빼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방을 빼서 가려고 하는데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편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남편 체면세운이라고 임차인을 남편으로 해둔 거예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남편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아내가 돈 달라고 하니까 둘이가 잘 살고 있으면 돈을 빼주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갈라지는 상황이잖아. 그 돈을 남편 임차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요 실제 돈을 낸 아내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해가지고 지금 아내가 왔는데 아내한테 빼줘도 되냐? 남편 답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이게 세상입니다. 누구한테 빼줘야 돼, 돈? 못 빼줘요. 미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결론이 이겁니다. 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으로 돼 있는 사람과 돈 내는 사람이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특약을 적자고 해야 돼. 나중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거라 그랬을 때 보증금은 그래도 아내분한테 돌려주기로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적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 특약 딱 적어놓으면 나중에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지금 실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편하게 누구한테 빼주면 돼? 그렇지. 그 영수 도장 받고 딱 빼주면 끝이야, 끝. 그럼 분쟁이 안 생기지. 그죠? 이런 일이 옛날에 비해서 자주 발생한다는 거지. 예? 그러면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 하나도 안 했네요? 자, 2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이 문제까지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랑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에요.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이 1월 10일, 저당권 등기일이 1월 10일. 그러면 배당에서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자. 그죠? 틀렸죠, 2번? 3번.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쵸? 맞고요. 4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은 전환되는 금액의 연일할과 연일할이라는 건 10%를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공시된 기준금리의 연 3.5%를 더한 비율.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연 10%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지금 기준금리 또 낮춰가지고 이게 얼마지 되냐면 1%도 안 되죠. 지금 0. 몇 프로 되는 것 같은데? 5인가요? 5%인가? 되게 떨어졌어. 여기에다가 몇 프로 더해요? 3.5%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한 금액이 얼마예요? 4%죠? 요게 4%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낮은 거. 이걸 못 넘는 거예요. 그럼 4%를 못 넘어. 올릴 때. 그죠? 요게 맞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0.5까지 내려오죠. 0.5인가? 좀 확실치 않은데, 아이가. 저렇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숫자 알아주세요. 연 몇 프로? 10%. 요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뭘 비교해요? 기준금리 플러스 뭐예요? 3.5%. 다음엔 이게 4%니까. 주로 오른쪽 게 됩니다. 이게 뭐일 때 그래요? 주택. 상가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셉니다. 상가는 연 몇 프로? 12%. 여기는 뭘 비교하냐면 기준금리 곱하기 4.5%. 이거 좀 세. 그러면 얘 얼마 나오겠죠? 얼마야 이거? 0.5하고는 5, 25, 4, 20 얼마예요? (0.25) 아닌데? 기준금리 곱하기 4.5배라고요. 4.5%가 아니고 4.5배 곱하기 4.5 하면 5, 25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의 4.5배 4배면 어떻게 돼요? 2%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몇 프로 나와요? 오, 진짜 그런데? 이럴 수가. 하여간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주택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기준금리 더하기 뭐예요? 3.5%. 둘 중에서 낮은 거. 그러면 대충 이쪽이 낮아요. 둘 중에서 낮은 거. 대충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요걸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두 개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 주택이 연 10%, 여기가 연 12%.
둘 중에 낮은 거. 자,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나왔네, 이거. 요것 때 요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재계약할 때는 5% 제한이 없기 때문에 50%, 100% 올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틀린 거 2번이고요. 다음 주에는 상가부터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경매, 신청 대리인,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이제. 네. 자, 오늘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